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추석 연휴를 맞은 정치권은 민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례 없이 긴 이번 연휴 기간에는 안보 위기와 과거사 문제 등 나라 안팎의 굵직한 이슈들이 밥상머리 화제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시간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문재인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겠는데요. 오늘 그 귀성길 오시다가 라디오 들으신 분들 중에 좀 놀라신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상당히 이색적인 행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국내동 톨게이트에 가셔갖고 교통방송 통신원을 일일 통신원을 하신 건데 이전 정부에서는 좀 보기 힘들었던 그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제는 깜짝 삼청 수제비에 나타나셔서 시민들하고 함께 수제비를 먹고, 그리고 오늘은 아마 귀성 차량이 많기 때문에 네. 교통방송 교통원으로 출연하고 또 각지에 있는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탈권위적이고 국민 소통 행보는 정권 초기부터 많은 국민들로부터 성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혀 예전 정부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문제들을 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이슈가 아닌 이런 소통과 그리고 교감을 높이는 행보들은 아주 높은 점수를 받는데, 나머지 안보 문제라든가 네. 그렇죠. 그리고 예. 민생 문제라든가 이런 경제 현안들, 그리고 과거자 청산 문제들, 이런 문제에서까지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오늘은 여튼 모습은 국민 귀성 차량 훈훈해 보이고 좋았습니다.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네.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걸 아는구나, 우리 함께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잘 전달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교통방송에 이어서 깜짝 수제비집 방문, 그리고 이해인 수녀의 시를 이용해서 한가위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지율 상승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이러한 부분은 이런 탈권위 소통에서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지지율 상승에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다른 워낙 큰 문제들이 지금은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른 큰 문제를 넘어서 과연 지지율 상승까지 끌어올릴 수 있냐 하는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예. 어쨌든 오늘 눈길을 끄는 거는 어제 오늘 움직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직접 교통통신원이 돼가지고 교통 사정을 6분 동안 이렇게 한 거는 사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예. 제가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이런 거라서 처음 있는데 있는 일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언급 중에 재미있는 그 멘트는 뭐냐 하면, 졸음 운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졸음 운전의 안전띠는 휴식이니까 가다가 좀 피곤하고 좀 졸리면은 그래요. 좀 이렇게 휴식을 좀 취하고 가라.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어떻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탈권위 소통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뛰어난데, 그런 태도와 자세도 뛰어나지만 역시 아이디어가 좀 또 좋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모들이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대통령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하여튼 의미가 있는 거고, 오늘 끝난 뒤에는 또 아까 말했지만 전화를 오늘 무슨 위안부 할머니라든가 그렇죠. 그다음 세종기재연구원이라든가 우리 예. 사회에 지금 이 연휴에도 여러 가지 마음을 써야 될 사람들하고 통화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모습인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긴 연휴를 맞이해서 어떤 탈권위 소통 행보는 참 좋은 모습이었다.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좀 보겠습니다. 5주 만에 반등세를 보였는데 일단 반등의 모멘텀을 저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아마 두 가지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핵 위기로 인해서 국민들이 한반도 긴장의 고조도 불안해하고 있는데, 아마 유엔 정상회담에서 연설한 모습들이 아주 상당히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지 않았겠나 싶어요. 특히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북한의 대표가 연설하는 거에 보면 아주 섬뜩한 말들이 많이 오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에 비해서 안정감 있게 국민들에게 좀 세계 정상들을 호소하는 모습이 인상 깊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한 측면은 아마 그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여야 정당 대표들을 회담을 하면서 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초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지 않았나. 이 두 가지 측면이 가장 중요했던 생각이 들고, 또 한 측면은 예상외로 안보 이슈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요인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하게 불안한 요인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와 대화라고 하는 병행 전략을 일관되게 밀어붙였고,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 미국에서도 똑같이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도 한 사람은 대화를 한 사람은 제재를 얘기하는 예. 것 이런 병행 전략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한미 동맹에 있어서 북한을 관리하는 관점이 다른 것이 아닌구나라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데에 오히려 안보 이슈가 작용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안정적으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뭐 그런 그 형태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부장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이 여론조사는 우리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난주 여론조사가 발표된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예. 두 가지가 흐름이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 리얼미터의 조사인 경우는 아까 말 지난주에 일주일 사이에 2.1%포인트 올랐는데 그래서 예. 67.7%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갤럽 조사인 경우는 그전에 항상 리얼미터 조사보다 높게 나왔는데 갤럽 조사는 또 지난주에 가장 많이 떨어져서 5%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예. 70%에서 65%가 됐습니다. 어쨌든 공통점은 이제 두 조사가 다 60% 중후반대를 기록했다는 데서 이제 달라진 현상인데 그럼 지난주에는 좀 오른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지난주 후반부에 가면서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초에 그럼 왜 올랐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크게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안보의 어떤 위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 미국과 북미 간에 이런 말폭탄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그런 거로 인해서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좀 있었던 것들이 좀 잦아들면서 그런 거로 인해서 좀 안보 위기가 좀 줄어든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난주 초에 사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 요인이 작용했는데 후반부에 와서 좀 이제 떨어졌던 요인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적폐청산을 둘러싼 논쟁 네. 이게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정치 보복 아니냐 이런 논쟁이 국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렇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어떻든 이 두 정치 세력 간에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문정인 그 통일외교 안보특보의 발언과 그다음에 노영민 신임 주중대사의 발언 예. 이 네. 논란들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후반부에는 조금 떨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서 어떻든 오른 것도 있고 이제 올라간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석의 민심이 과연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반등해서 상승세로 70을 다시 넘는 쪽으로 가느냐에 네. 이게 이 추석 민심의 서울과 지방의 민심이 이제 소위 합쳐지면서 네. 형성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그렇겠네요. 분이 짚어주신 것처럼 상승 요인으로 추석 이전에 분석이 됐었던 이 안보 요인이 추석 예. 기간 안에는 또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복병이 될 수도 있다 지지율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북한은 전통적으로 기념일에 중요한 도발들을 하는데 네. 10월 10일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번 구구절 정권 수립일을 기념해서 구구절 6.1년이 9월 3일 날 6차 핵실험을 했던 것처럼 아마 쌍십절이라고 하는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을 맞춰서도 또다시 뭔가 미사일 발사라든가 그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동이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그 도발적 상황이 생긴다라면 한반도 안보의 긴장 속에서 아마 안보의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 때문에 지지율이 일시 하락하겠지만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한미 동맹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가를 보여준다라면 그 일시의 하락 국면을 다시 조종기를 붙여서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기 안보 위기가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아킬레스건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 여당과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을 가지고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하는데 야당은 그 정치보복이라고 맞공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예. 또 야당은 안보 불안 위기를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미국과 한국이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전략을 보임으로써 북한을 관리하는 일치된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안보 불안이 또 국민들에게 썩 먹혀들지 않은 서로 여야가 좀 일장일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정치 공세라든가 제가 뭐 안보의 프레임보다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문제를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가. 그래서 아마 공은 추석 이후에 10월 정기국회에서의 예. 민생 문제를 어느 정당이 주도해 나가는가, 여당이 주도할지 야당이 주도해 나갈지 그것에 따라서 향후 정당의 지지율이 희비가 갈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안보 불안에 이어서 앞서서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노영민 주구중 대사의 지금 발언이 논란이 계속해서 후폭풍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노영민 신임 주중대사의 발언은 뭐 어느 쪽에서 보거나 네. 처음에 한 발언은 좀 부적절했던 발언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이마트라든가 롯데 중국에서의 철수가
사드 탓 때문만은 아니다. 사드 탓 때문만은 아닐 수는 있죠. 그러나 네. 이제 사실 사드에 따른 보복이랑 롯데 철수는 사실 그거에 보복에 따른 이유가 굉장히 크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마트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일고 새 야당에서 심지어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노영민 주중대사의 교체론과 경질론이 제기되니까 네. 노영민 주중대사가 말을 좀 이제 다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롯데의 이 철수는 사드 탓인 거는 어느 정도 맞다라는 사드 때문이 맞다라고 하면서 진화에 나섰는데 네. 어떻든 처음에 한 발언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 발언은 계속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와 함께 이제 문정인 특보 한 발언이 뭐냐 하면 예. 많은 분들이 한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말을 갖고 있다라고 한 논란이 하여튼 이것도 이제 어떻든 요거에 대해서는 뭐 말을 제대로 한 거 아니냐라는 일부 의견도 또 있습니다만은 예.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민감하게 다뤄지는 그런 주제에 대한 발언 논란들이 꽤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저는 근데 뭐 문정인 특보가 했던 한미동맹이 깨도 전쟁은 안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한미동맹을 깨자는 얘기로 과도하게 야당이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끼리 죽도록 사랑한다 그러면 죽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사랑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전쟁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 깨져서는 안 될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보다도 전쟁은 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어떤 생각이 들고요. 예. 노영민 대사의 이 얘기도 저는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부분만 딱 잘라서 보면 사드가 그러면 사드 때문에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것들 다 아는데 저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의아심이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노영민 대사의 전체 발언 중에서 의미하는 메시지는 예. 한중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드 때문이라서 사드 문제만 해결되면 한중 관계는 다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중 관계 개선 이후에 새로운 국면을 준비해 나가자라고 하는 취지도 담겨 있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10월 18일 날 중국 공산당 대회 이후에 시 주석이 2기 체제가 안정화되면 대미 대한 관계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한중 정상회담이라든가 북중 중미 정상회담도 잡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다면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드 문제의 타결과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해결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드 국면이 새롭게 이제 대화 국면으로 협력 국면으로 바뀌었을 때를 경제인들도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마도 노영민 대사가 하고 싶은 얘기였을 텐데 그 중에 특정한 부분만을 떼어서 얘기하는 것들은 좀 야당으로서 좀 과도한 공격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중 관계가 변화된 시점에 맞는 우리 기업의 준비들 이건 뭐 좀 여야를 떠나서 좀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과도한 해석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논란의 소지가 발생시킨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렇습니다. 발언의 예. 신중성을 좀 기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개인이 아니라 특보라든가 그렇죠. 대사는 소신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말의 기준이라는 게 또 그렇죠. 있기 나라의 때문에. 예. 그 대표를 해서 하는 걸로 오해받기 쉽기 때문에 한번 그래요. 주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전 정부의 각종 의혹을 겨냥한 어떤 적폐청산 작업이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이것 때문에 또 여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이제 이걸 두고 종양 제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여당은 정치 보복이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에 비해서 국민의당은 뭐 양쪽 다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상당히 좀 이 상황을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좀 분석해 주시죠. 이거에 대해서는 각 당 주장이 나름대로의 논리는 갖고 있어요. 예. 보니까. 근데 이제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느냐?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출범 이후에 보면 바로 전 정권에 대한 청산 이거는 어느 대통령이나 많이 해왔어요. 심지어 보수끼리 정권이 바뀌더라도 또 진보끼리 바뀌더라도 바로 전 정권의 소위 적폐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이런 수사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해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바로 전 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전 정부로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는 과거의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더 되는 측면이 있는데 특히 보면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사이버 사령부, 기무 사령부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정치 선거 개입이 댓글 공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라든가 또 방송이라든가 언론에 개입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움직임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특히 댓글 공작이라든가 이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왕 드러났으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이 뭐 그게 암이든 간에 또 다른 병이든 간에 저는 외과 수술식으로 조속하게 수술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법적인 이런 수사와 이런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다시는 또 본인들은 반성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일종의 여론전식으로 또 여당이 만약에 몰고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방법에 있어서 또다시 이 정권이 하는 거는 다음에 다시 논란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국정원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개혁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를 넘기는 건 좋은데 거기서 연일 무슨 굵은 보도 자료를 내놓아 가지고 하는 거는 아직 피의 사실 확인되지 않은 피의 사실이니까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이런 형식을 잘 갖추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야당에서는 이거를 무조건 정치 보복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이거의 과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지나치게 또 다른 방식으로 몰고 간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또 문제제기에 또 이 정권도 다시는 적폐의 방법으로 적폐 청산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 정권에서 이 적폐 청산하는 방법도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법적인 거에 맞게 하도록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도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도려내야 된다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시간을 저는 뭐 이전 정부, 그러니까 전전 정부를 할지라도 떠나라도 예. 저는 시간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수술을 외과 수술식으로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야당이 홍준표 대표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어떤 의혹 관련된 것도 이것도 같이 뭐 고발하겠다,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주요 실세였던 이재호 전 의원을 비롯해서 김두 홍보석 그렇죠. MB맨들이 소위 말해서 정면에 나서서 이제 오히려 공세를 펼치겠다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제, 권양수 여사까지도 고소하겠다라고 이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지금 그 이명박 정부에 대한 조사들이 정치 보복이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다면 맞불로 정치 보복을 할 테니 당신들도 정치 보복을 서로 중단하자고 해서 현재에서의 적폐청산 국면을 정치 보복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프레임 짝이라는 성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 그 과거를 둘치면 일단 자신들에 대한 탄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공세적인 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민주당도 예전 야당 시절에 그랬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이 공약에서도 그랬고 자서전에도 그랬고 과거 문제에 대한 청산은 특정한 사람들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 개선으로 완결돼야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시스템과 제도 개선이 되려면 결국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적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 검찰이 새로운 정부 들어서 오히려 과잉 충성하기 위해서 이 적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것을 잘 조율해서 국면이 너무 경색되지 않고 원래 취지대로 시스템과 제도 개선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뭐 MB맨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한때 그렇죠. 최측근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서 뭐 포토라인에 설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거든요. 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식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된다면 현재 이제 국정원이라든가 사이버 사령부, 기무 사령부에 보면은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그다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어느 정도 관여했을 거다, 거기에 보고된 거다라고까지는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최종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저는 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과연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과연 기소와 구속이 되느냐 이 문제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원세훈 전 원장이라든가 김관진 전 장관 등이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청와대 이런 것들을 댓글과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고된 건 나타나고 있는데 대통령한테 직접 대통령이 받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과연 이 사람들이 보고를 했느냐라고 증언을 하느냐, 또 이 사람들이 증언을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 없다라고 했을 때 과연 기소라든가 구속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추가로 아까 권 여사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홍준표 대표가 말한 것처럼 실제로 고발을 할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그러면 양측이 굉장히 상당히 전면전 어찌 보면 이전 투구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고발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양상이 전개될 걸 보냐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뇌물죄로 과연 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 법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뇌물은 공무원이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몰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양숙 여사가 받은 게 과연 뇌물죄냐 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고 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이게 끊임없이 이런 다른 과거 정권 비리가 거론될 때마다 이게 또 보수 측에서는 계속 이거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거르고 가야 된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진상 규명이 또 신인적 비리로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예. 자꾸 이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수사하다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진상을 규명하고 또 이 여기서 실제로 640만 달러 약 70억 가량을 받았다면 이게 뭐 미국의 집에 사는 데 쓰였다느냐 안 쓰였다느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과연 국가와 사회에 반납하느냐 하는 여부 이런 것들까지도 마무리하는 일정 정도는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말씀 한 말씀 네, 한번 주시겠습니다. 저는 뭐 그 적반하장의 대표적인 사례고 안원구 전 대구 국세청장이 웃을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에 진술했던 배경은 아시다시피 안원구 전 국세청장이 본인이 국세청의 국장으로 근무할 시에 한상률 국세청장이 태광실업의 세무조사에 참여하라고 행사한 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싼 기업인들에 대한 대규모 국세청 세무조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일환으로 박연차 회장을 조사했고 특히 부산지방국세청 관할의 태광실업을 서울에 있는 국세청이 직접 내려가서 그것도 직원이 60명이 넘게 버스를 동원해서 60일 넘게 세무조사한 건 아주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진술했던 박연차 회장의 진술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을 정해놓고 사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 사건과 권양수 여사의 사건이 정치보복의 일환이지 이것이 뇌물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박연차 회장이 당시 그 소위 말하는 세무조사로 벼랑 끝에 몰아놓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부터 따져봐야 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의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에서 드러났던 문제와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표적 삼아한 조사를 동일한 선상에서 같이 대응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국면을 적폐청산 국면을 정치 보복 국면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측에서 총 공세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전국 이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